늦가을 오후 은행잎은 노랗게 말라 마당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찬 기운은 창문 틈새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서울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 78세의 한태식은 거실 창가에 놓인 긴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두 손에 감싸쥔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46세 큰아들 한재영의 목소리였다. 그 뒤를 따라 43세 작은아들 한재훈, 며느리 둘, 그리고 12살 손자 재우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유, 추워요. 바람 장난 아니네요. 39세 작은 며느리 김선아가 코끝을 문질렀다. 명절을 핑계로 오랜만에 모인 가족. 하지만 웃음기는 문턱에 남겨두고 들어온 듯했다. 식탁 위엔 귤 접시가 놓였고 42세 큰 며느리 윤지영은 조심스럽게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재훈이 갑자기 툭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하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약 드시는 거 까먹으셨다면서요? 그 말에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다. 태식은 찻잔에 입을 대던 손을 멈췄다.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재훈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연세 생각하면 이제 이런저런 일도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이랑 저도 나중에 서로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요. 말끝에 슬며시 웃었지만 그 미소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회사 부장님도 그렇다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유산 정리 싹 해놓고 명의도 옮기고 형, 맞지? 재영은 말없이 귤을 까다가 잠시 멈췄다. 그러다 애써 가볍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요즘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 편하대요. 집도 땅도 정리하고 자식들도 계획 세우기 쉽고 부모님도 마음 놓이고. 그 순간 조용히 물을 따라주던 큰 며느리 윤지영이 작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셨어요? 약 드시지 않은 건 그냥 깜빡하신 거죠? 그 말엔 진심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야기는 곧바로 재산, 계약서, 등기로 흘러갔다. 재우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태식 앞으로 내밀었다. 여기 보세요. 이 아파트 괜찮대요. 병원도 가깝고 역세권이고 새 아파트라 좋아요. 그의 손에 들린 화면엔 34평형 분양도면이 떠 있었다. 그는 부동산 직원처럼 매끄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옆에 놓인 태식의 오래된 폴더폰을 집어들며 말했다. 아버지, 아직도 이거 쓰세요? 와, 이건 너무하잖아. 요즘은 효도폰 바꿔드리는 게 기본이에요. 이번 기회에 바꿔드릴게요.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우쭐한 태도와 미소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태식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섰다. 탁자 위에 놓인 손수건을 들어 먼지 하나 없는 탁자 위를 조용히 닦기 시작했다. 그 손끝은 느렸고 그 동작은 무언의 말 같았다. 식구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집안에 보일 듯 말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 집은 이제 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값이 매겨지는 상품이 되었구나. 손자 재우가 게임기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툭 말했다. 할아버지랑 있으면 심심해요.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태식은 조용히 귤을 하나 까서 반쪽을 아이 쪽으로 내밀었다. 할아버지 집엔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 그래도 가끔은 조용한 것도 괜찮단다. 재우는 귤을 힐끗 쳐다보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엄마가 귤 너무 많이 먹지 말랬어요.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그 반쪽 귤을 다시 자기 쪽으로 가져왔다. 그 동작은 작았지만 유난히 슬펐다. 은행잎이 유리창을 스치듯 바람에 날렸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태식의 마음 어딘가엔 크게 내려앉았다. 그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멀리 보이는 회색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말이 없었지만 그 속에서 소리 없는 외침이 오래도록 울리고 있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유난히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살짝 비스듬히 기울어진 나무 틀 안엔 시간이 묻은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1984년 울산 조선소. 그날도 비가 흩뿌렸고 바다는 잿빛이었다. 39의 한태식. 그는 헬멧을 눌러쓰고 선체 위에 올라서 있었다. 용접봉 끝에선 불꽃이 튀고 검은 연기 너머로 그의 눈빛은 기계처럼 또렷했다. 한 과장님, 일본이 자동 용접 먼저 개발했답니다. 우리도 자동 용접 도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추면 일본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는 기술 개발팀을 이끌며 국내 최초로 자동 용접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배는 일본보다 2달 먼저 바다에 띄워졌다. 그해 가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작은 운동장 무대, 하얀 장갑,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7살 재영과 4살 재훈. 아이들은 아버지의 손을 번갈아 붙잡고 외쳤다. 우리 아빠 최고야. 그 순간이 담긴 사진이 지금도 거실벽에 걸려 있다. 가끔은 액자 유리에 먼지를 닦아도 그 웃음만은 흐릿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태식은 액자 앞에 조용히 섰다. 손끝으로 유리 표면을 쓸어보았다. 그 손에선 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한 시절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되고 기록은 어느샌가 잊힌다. 그때 큰 며느리 윤지영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는 액자를 물끄러미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이 사진 참 좋아요. 젊으셨을 때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날렵하세요. 태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지만 말 대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다 옛날 일이지. 윤지영은 아무 말 없이 작게 접은 행주를 꺼내 액자 옆 먼지를 한 번 더 닦고 조용히 귤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TV에선 조선업 부활 뉴스가 흘러나왔다. 자막이 지나가던 찰나 소파에 앉아있던 손자 재우가 물었다. 할아버지, 조선업 부활이 뭐예요? 태식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응, 그건 조선소에서 다시 배를 많이 만들게 된다는 말이야. 근데 왜 아빠한텐 회사 안 물려줬어요? 아빠는 요즘 회사에서 실적 안 나온다고 자꾸 혼난다던데. 그 말에 리모컨을 들고 있던 태식의 손이 멈췄다.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잠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태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사는 물려주는 게 아니란다. 스스로 잃어가는 거지. 재우는 그 말을 듣다가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대화는 태식의 눈앞에서 조용히 닫혔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상장을 들고 선 어린 재영과 재훈, 그들의 손을 꼭 쥐고 있던 자신의 모습. 그 손으로 그는 철을 녹였고 배를 띄웠고 나라의 숨결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었다. 그 손으로는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고 감기에 걸린 아이를 위해 밤새 미역국에 소고기를 잘게 찢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인감도장 찍을 준비만 기다리는 손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체념처럼 말했다. 그땐 내가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 이름 석자 지키는 것도 버겁다. 마당 너머로 은행잎이 또 한 장 떨어졌다. 한태식은 그 움직임을 한참 바라봤다.
무너진 건 기억이 아니었다. 무너진 건 함께 지켜야 했던 정이었다. 점심상이 조용히 차려졌다. 잡채, 묵은지, 수육, 동그랑땡, 계란말이. 큰 며느리 윤지영이 아침 일찍부터 만든 음식들이었다. 그릇을 내려놓는 손끝엔 긴장이 스며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수고에 대해 묻지 않았다. 자, 다 같이 앉으세요. 윤지영이 조용히 말하자 재우가 제일 먼저 의자에 앉았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손에 쥔 채였다. 할아버지, 이따가 저랑 퍼즐 맞춰요. 뜻밖의 말에 한태식의 눈가가 살짝 풀렸다. 그래, 같이 해보자. 그 말에 작게 번지려던 미소. 하지만 그 따뜻한 틈도 오래가지 못했다. 작은 며느리 김선아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재우야, 숙제부터 해야지. 아까 엄마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대화도 거기서 끊겼다.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다. 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 균열처럼 크게 울렸다. 그저 퍼즐 하나 맞춰보자는 말 한마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순간이 있구나. 식사는 조용히 시작됐다. 국물 뜨는 소리, 젓가락이 접시를 치는 소리만 가끔. 그 고요를 깨고 작은 아들 재훈이 입을 열었다. 형, 근데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죠. 아버지 집이랑 땅 정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 재영이 고개를 들었다. 살아계신 분 앞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되는 거냐? 재훈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다. 요즘 다 이렇게 해요. 부장님도 과장님도 다 부모님 유산 미리 정리받았대요. 어르신들 치매라도 오면 골치 아프니까 미리 계약서 써두는 게 요즘은 기본이라잖아요. 그 말에 태식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식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눈빛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지만 시선은 집, 땅, 등기 위에 머물렀다. 이젠 부모가 자식의 편의를 위해 미리 재산 정리까지 해줘야 고맙단 소리 한마디라도 듣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만해라.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식탁 위의 숟가락 소리도 멈췄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을 짚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거실 끝 방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돌아봤다. 재영은 고개를 숙였고 재우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어느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문이 탁 하고 닫혔다. 그 짧은 소리가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맴돌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탁자 위엔 한 장의 사진이 기대어 있었다. 젊은 날 선박 설계도를 들고 환하게 웃는 태식의 모습.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재영과 재훈이 함께 웃고 있었다. 지금의 그들과는 참 다른 얼굴.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먼지를 닦으려다 말고 그냥 손바닥을 유리 위에 얹었다. 손끝으로 한때 품었던 자부심의 온기를 더듬었다. 잠시 후 부엌에서 윤지영이 조용히 그릇을 닦고 있었다. 식탁은 정리됐고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다. 그녀는 물 묻은 손으로 앞치마를 벗고 조용히 태식의 방 앞까지 갔다. 손을 들었다가 노크는 하지 못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물속에 떨어진 조약돌처럼 아무런 파문 없이 고요히 가라앉았다. 11월의 흐린 아침.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도시의 나뭇잎은 절반쯤 떨어진 채 바람에 흔들렸다. 그날은 한태식의 오랜 친구 박병만의 장례식 날이었다.
조선소 시절 함께 불꽃 튀는 배를 만들던 동기, 퇴직 후에도 가끔 전화를 주고받던 마지막 친구 중 하나였다. 아버님, 혼자 먼 길 힘드실까봐 저희도 같이 다녀올게요. 큰 며느리 윤지영의 말에 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아침 가족 모두가 태식을 모시고 차를 나눠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 아들들은 운전해드리겠다는 명목으로 동행했고 며느리들은 예의상 조문에 함께했다. 그러나 차 안에서의 대화는 대부분 스마트폰 속 뉴스나 얼마 전 분양받은 아파트 이야기였다. 태식은 그 말들 사이에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조문장은 낮게 깔린 연기 냄새와 향 냄새로 가득했다. 검은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무겁게 오갔고 그 흐름 속에 태식도 조용히 발을 옮겼다. 정갈하게 놓인 국화 위에 술 한 잔을 따르고 그는 조용히 뒤쪽 의자에 앉았다. 혼자 마주한 술잔. 그 잔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때 옆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말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형,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땅이랑 건물 우리 모음 맞지? 그럼 나눠야지. 근데 아버지가 요즘 말을 안 꺼내시잖아. 답답하지 않아? 진짜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언제 돌아가시나? 그 마지막 말. 그건 말이 아니었다. 그건 침묵을 깨는 비수 같았다. 짧고 날카로웠지만 안쪽은 깊게 베었다. 태식의 손끝이 멈췄다. 막걸리 잔에 남아있던 액체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등을 기대었다. 나는 이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유산이 걸린 유예기간이었구나. 그 말은 뼈 아래까지 깊이 내려앉았다. 조용히 밖으로 나왔을 때 큰 며느리 윤지영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아버님, 저랑 먼저 차 타세요. 잠깐 드라이브라도 하시고 좀 쉬셨으면 해서요. 그 말엔 조심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맙다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녀를 스쳐 택시로 향했다. 윤지영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술을 꾹 깨물었다. 택시 안. 창밖엔 낙엽 깔린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붉은 신호등이 차창을 빨갛게 비췄을 때 태식은 백미러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기사 양반. 예, 어르신. 사람 마음이 이렇게까지 썩을 수 있는 겁니까? 기사는 무어라 답하지 못했다. 그저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췄다. 집에 도착한 태식은 마당을 지나 안방 서랍장으로 향했다. 오래된 수건 및 비밀 금고 속에 숨겨뒀던 봉투 하나. 기술인재 장학재단 설립한 1994년. 그가 퇴직금을 털어 만들었던 조선기술인 후원계획. 그 서류를 꺼내어 펼쳤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길게 붙잡혔다. 그는 그날 밤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 원장 수정 좀 하려고. 지금이야. 더는 미루면 안 돼. 책상 앞에 앉은 그는 서류 봉투에서 유 원장 초안을 꺼내들었다. 펜을 쥔 손이 무겁게 움직였다. 전 재산 전부 조선소 재직 기술자 유자녀 장학재단에 기탁함. 직계 자손은 청구 권한 없음. 그는 한자 한자 서명을 했다. 그 글씨는 느렸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단단하고 또렷했다. 밤이 깊고 거실은 조용했다. 귤 하나를 꺼내어 까던 그는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라 기대 수익이 된 걸까? 며칠 뒤 오후 골목에 익숙한 차가 조용히 멈췄다. 한태식의 집 앞. 큰아들 재영, 작은아들 재훈, 며느리 둘이 함께 내렸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다. 봉투, 아파트 평형도,
등기 서류, 스마트폰 메모까지. 그들은 준비된 얼굴로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 오늘 말씀하셨던 거 정리하시기로 하셨죠? 재훈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아파트 평형도예요.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근처고 작은 며느리 김선아도 거들었다. 관리비도 부담 안 되고요. 연세 생각하면 여기가 최적이에요. 그 말들은 배려의 언어를 입었지만 속내는 계획된 이전을 위한 설명서였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 손으로 조용히 그것을 찢었다. 쫙 하는 소리. 고요한 거실에 울리는 작은 폭발음.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당황해했다. 계약? 거래? 그래 줄게.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낡은 봉투에 담긴 유언장. 한태식은 사망 시 전 재산 전부를 기술인재 장학재단에 기탁함. 직계자손은 청구 권한 없음. 말이 끝나자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큰 며느리 윤지영만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수건을 들고 태식 옆에 다가와 살짝 굳은 그의 손등을 닦아주었다. 아버님, 손이 차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감정은 끝까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손끝엔 진심이 남아 있었다. 재훈이 결국 말을 뱉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예요. 우린 자식이에요. 가족이에요. 태식은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식이라고? 그래,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하지만 그 부름 속엔 사랑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진짜로 본 건 내 집과 통장 잔고, 도장뿐이었다. 나는 피는 줬지만 마음은 더는 나눌 수 없더라. 그때 손자 재우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안아줄래요? 그 말에 태식의 얼굴이 순간 풀리는 듯했다. 그 손을 내밀려던 찰나 작은 며느리 김선아가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 재우야, 나가자. 지금은 그럴 때 아니야. 태식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은 끝내 닿지 않았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관계에 실감나는 단절이었다. 아이와 며느리들이 나간 뒤 재우는 잠시 자리에 멈춰 섰다가 한마디 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 말엔 아쉬움보단 냉소가 배어 있었다. 재영은 짧게 덧붙였다. 뭐 아버지 뜻 존중하겠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는 감정 없는 체념처럼 들렸다. 아들들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현관문이 탁 하고 닫혔지만 그 소리는 유난히 가볍고 공허했다. 누구도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는 듯이 집안은 고요했다. 태식은 천천히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스며들었고 커튼이 살랑였다. 그는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옛 회색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 조선소 시절 매일 입던 옷. 기름때와 기억이 얽힌 그 낡은 옷은 아직도 그의 몸에 익숙했다. 휴대전화를 들고 숫자를 눌렀다. 성우야, 나야. 한태식?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내가 아직 기술 좀 남아있다. 뭐라도 다시 만들어보자. 그날 오후 그는 마당으로 나갔다. 작은 조형물에 먼지를 닦고 잡초를 뽑았다. 조형물 아래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기술로 먹고 살았고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 그는 귤 하나를 까서 반은 입에 넣고 나머지 반은 조형물 앞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사람이 늙는 건 괜찮다. 하지만 늙었다고 버려지는 건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람이 아닌 계산서로 느껴졌던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진심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라면
이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